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년간의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 정부의 인선이 주말에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주요 대통령 참모진 인선이 속속 발표됐는데요. 정부와 국회를 연결할 정무수석의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국정 홍보와 언론, 대국민 소통을 담당할 홍보소통수석의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발탁됐습니다. 또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을 이끌 민정수석엔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그럼 먼저 인선 내용 살펴보고 이어서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닷새 만에 세 번째 참모진 인선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정무수석 비서관에 사선 의원 출신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86세대 정치인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기존 홍보수석에서 홍보소통수석으로 바뀐 자리엔 이규현 세명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JTBC 보도국장과 대표를 지냈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 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 최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민정수석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검찰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중앙지검 특수 2부장, 대검 중수부 2과장 등 검찰 특수통 출신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는 국민 통합을 고려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뜻을 거듭해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러한 국민 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는 경청통합, AI 미래기획수석과 국가안보실 차장 인사는 후보군을 검증하고 있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 인선에 대해선 일단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가 먼저라고 밝혔고 대선 공약이었던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도 곧 가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 발표된 3명의 수석 비서관 인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출신과 계파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 위주의 실용주의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민정과 정무, 홍보소통 새 수석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7명의 수석 중 5명의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실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인사 철학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까지 지낸 특수통 엘리트 검사 출신입니다. 내부 사정과 생리에 밝은 인물인 만큼 야당 시절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 조직과 대통령실을 원만하게 연결할 적임자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검찰과 소통하고 조직을 다독일 민정수석의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검 중수부와 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친 특수통 검사 출신 인사가 검찰 개혁에 적합한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임명도 실용주의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 수석은 강훈식 비서실장보다도 경력이 긴 선배 정치인인데 여야 소통 능력에 대한 대통령의 믿음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우상호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당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표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개파색이 옅고 친화력이 좋은 인물로 꼽히는 만큼 용산과 여의도 사이의 가교 역할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소통을 강조해 명칭이 변경된 홍보소통수석 이규현 수석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인사라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된 후 일주일 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200톤이 넘는 물을 써서 많은 의문을 낳았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을 맞아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면서 한남동 관저의 내부가 일부 공개됐는데요. 정원에 있는 수영장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람이 썼다기엔 깊이가 얕고
노출된 위치에 있어서 반려견들을 위한 수영장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원에 나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원 10여 명이 대리석 위에 서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들이 서 있던 곳은 수영장이었습니다. 파란색 타일로 내부가 마감돼 있고 수심은 50에서 60cm 정도로 얕았습니다. 만찬 참석자들은 개 6마리, 고양이 5마리를 키우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개 수영장으로 사용하던 곳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무릎까지 오는 물높이라 성인이 수영하기엔 물이 얕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아이도 없으니 개 수영장 아니겠나 싶었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들도 너무 오픈된 공간에 있어서 사람용이라기보단 개 수영장 아닌가 싶었다. 수영장은 짧은 곳이 2m, 긴 곳은 5m 정도 돼 보이는 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약 228톤의 수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민주당에선 내부 수영장 시설 공사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그런 수영장이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에게 조경용으로 꾸민 작은 수경 공간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강조했고 참석자들은 원팀 정신으로 정부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그럼 대통령실 연결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온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열렸던 비상경제회의가 내일 다시 열린다면서요? 네, 대통령실은 내일 오전 10시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 차관급 및 실무자 등을 불러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지난 5월에 이루어진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집행 현황과 2차 추경 편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전 정부에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었거든요. 산술적으로는 1차분을 빼면 20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대통령실에선 업무 설계와 재정비를 위해서 실무급 전 직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부실 인수 인계 논란을 털어내고 정상 운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국무회의도 다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최상병 특검이 여기서 의결되는 겁니까? 네,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이 새 특검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 법안을 정부로 아직 이송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초에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다음 주 해외 순방에 앞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3특검법을 의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로 한 걸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죠? 네, 질문하는 기자들을 카메라가 잡아서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브리핑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브리핑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들만 영상으로 찍어 내보냈었는데요. 카메라 넉 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대통령 브리핑룸 내부와 관계자들 또 질문하는 취재진까지 좀 더 투명하게 비추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과 동시에 모든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며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고
지난 대선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 시도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내에선 응원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김 위원장 본인의 임기나 걱정하라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보수 재건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에 나서겠다며 5가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초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한편 당론 투표를 거칠 때 당심과 민심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 발생한 후보 교체 논란 역시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이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 지도부 운영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하루 앞서 발표한 개혁안을 두고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은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고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후보 교체 논란의 당사자인 권영세 의원은 처음부터 후보 단일화를 부당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달 말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는데 우선 본인의 존립부터 결정돼야 하지 않겠냐며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앞으로 예정된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데 혁신은 없고 이 대통령 비난만 난무한다고 일축했고 조국 혁신당은 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대선 기간 한 주 쉬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내일 재개됩니다. 정권 교체와 3대 특검법 통과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검찰과 경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주 만에 재개됩니다. 새 정부 들어 첫 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포토라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섭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 카메라 앞에 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엔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 통과에 대한 입장과 내일 재판에 앞서 발언을 할지 등을 묻는 MBC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 출범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에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면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 후보 추천에 이은 대통령의 임명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법상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단축시키면 4일도 가능합니다. 주말쯤에 특검 출범이 가능합니다.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기존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도 급해졌습니다.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구한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증거인멸 의혹 등을 조사 중이고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통상 특검법 통과부터 수사 개시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걸 감안해 검경은 이번 달 안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 이첩받은 사건은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이미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민간법원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법은 또 1심은 특검의 공소제기 6개월, 2, 3심은 원심 선고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해 내란 재판의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우리나라의 정상 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중순 참석하는 G7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우리 이익을 지키면서도 한미 동맹도 강화해야 한다는 험난한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IMF 위기 때보다 험난한 때라는 현 상황, 어떻게 풀면 좋을지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달 중순 캐나다 G7 회의에서 처음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무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모두를 미국에 올인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통령의 균형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르는 건데 한마디로 너무도 벅찬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I think this is going to be the big challenge for Lee Jae-myung and his government in terms of their foreign policy, which is a balancing act. 미국과의 철통 동맹과 중국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험난한 줄타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Those are going to be hard questions. You can say that in general, but in particular, what does it mean on a policy when you're confronted with pressure from Washington? We want a middle path. I do appreciate the necessity to balance, but I think that's going to be so difficult. 창의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트럼프의 증액 요구를 거꾸로 한국이 먼저 꺼내 위기를 기회로 돌리는 방법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So I think that's a way where actually bringing up the alliance burden share could be an advantage to South Korea, not a disadvantage. 입버릇처럼 정상 간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에겐 역발상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조선, IT, 무기 산업 등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I keep going back to shipbuilding. I mean, there are other areas as well too. You know, we can tal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weapons. South Korea is a major arms producer. 얼마 전 백악관을 찾았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략상 공개할 수 없지만 협상할 대목은 여럿 있다며 승부사 기질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살기 위해 균형 외교가 필요한 만큼 경제와 기술, 문화까지 총동원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 LA에서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 단속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살고 있는 LA 한인타운을 급습해 한국인들의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시위대의 반발은 더 거세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이 없는데도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고무탄과 최루탄을 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LA 남부 소도시 페러마운트의 도로가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방독면을 쓴 경찰은 집회 해산을 위해 연신 최루탄을 터뜨리고 코와 입을 가린 시위대는 이런 경찰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으며 저항합니다. 피를 흘리는 여성이 귀를 막고 절규하고 옆구리에 경찰이 쏜 고무탄을 맞았다는 남성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Coming over here, there was rubber bullets shooting over my head while I was next to the journalist even. 미국 이민단속국이 이틀째 불법 체류자 소탕에 나선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시위도 격화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일을 못해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극좌파들의 폭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반발했습니다. 주방위군 투입은 시위대를 선동하려는 의도라며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the border patrol, ICE, they know that they cannot go anywhere in this country where our people are and try to kidnap our workers, our people. 연방정부가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틀 동안 이어진 단속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 등 120여 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방위군 동원에 나서면서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재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플랫폼 업체를 조사 중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 의혹, 구글과 쿠팡 등의 멤버십 끼워 팔기도 조사 대상입니다. 45%로 떼가더라고요. 배달의 그 어플에 노예가 되기 싫었어요. 주주님들은 그냥 걔네들 노예야.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언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지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염두한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우선순위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와 상생을 강조해왔습니다. 역시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내부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기업 집단국에 다시 힘이 실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공정위 인력이 주목받는 건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교육 카르텔과 집단 진료 거부 등의 국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공정거래 질서가 바로 잡혀야 그래야 여기 대해서 좀 서로 이제 건강한 이런 거래 생태계가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공정위는 MBC에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약계층 채무 탕감 공약에 따라 금융당국도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 대출 가운데 약 50조 원이 오는 9월에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주 지역 쓰레기 대부분을 처리하는 자연환경순환센터의 입구를 막고 이틀째 농성을 벌이면서 쓰레기 수거 작업이 멈춘 겁니다. 제주시가 소각장을 지으며 약속한 지원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찬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막과 주민들로 막혀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구. 주민 200여 명이 모여 차량 진입을 막고 무기한 농성을 알리는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센터 건립 당시 약속한 농경지 폐열 지원 사업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제주도에 넘겼습니다.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열을 비닐하우스 등 마을 농경지에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경제성이 없다며 말을 바꾸고 대체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공무원들이 천막 농성을 막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며 오영훈 지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현장에서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동북리는 어떠한 협상도 오영훈 지사와 하지 않겠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입구 봉쇄에 쓰레기 수거 차량은 모두 멈췄습니다. 센터 앞에서 기다렸던 차량들도 모두 차고지로 이동했습니다. 제주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은 30대가 넘는데요. 실은 쓰레기를 내리지 못하면서 이틀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클린하우스에는 벌써부터 쓰레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인 수거가 이루어졌지만 노형동과 화북동 등 8개 읍면동에서는 이틀 동안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하도 수거 안 하면 이거 쓰레기 대단히 생깁니다. 365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만약에 수거가 안 되면 그 쓰레기가 곱빼기가 되고. 제주도는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우선 5개 민간 처리 업체에 맡겨 재활용을 분리한 뒤 다른 지역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가는 하루 평균 쓰레기 반입량은 500여 톤.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임시방편도 일주일이 한계인데다 지원사업 약속을 놓고도 제주도와 마을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쓰레기 대란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세대 바로 5, 60대입니다. 은행들은 이른바 시니어 고객을 잡기 위해 전용 창구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대도시 위주로만 제공돼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은행 창구입니다. 나이든 장년층 고객을 맞아 은행 상담 직원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인만 네모박스 하얀색 큰데 사인만. 이 영업점에선 노년의 시니어 고객들을 위한 창구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창구 너비를 더 넓게 키웠고 현금 일출기의 글자도 큼지막하게 바꿨습니다. 어르신들이라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되게 친절해요. 시간도 뭐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편하지 아주. 일산의 또 다른 은행 지점. 장년층 고객 40여 명이 빼곡히 모였습니다. 재벌 정도만 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른바 시니어 라운지를 따로 마련해서 장년층이 관심을 갖는 연금이나 보험 등 자산 관리를 상담해 줍니다.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연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되게 궁금해서. 은행들이 시니어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 1,4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40대보다 자산 규모가 더 큰 겁니다. 여유 있는 장년층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인데 문제는 이런 금융창구가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중소도시의 경우 오히려 은행 점포를 줄이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은 점포까지 접근 거리가 1km 안팎이지만 강원과 전남, 경북의 경우 최대 27km에 달합니다. 점포를 폐쇄하는 거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고령층 등 취약한 금융 소비자들의 접근성이나 그런 권리 이런 걸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고령층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접근성을 보완할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지급 대상으로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약 73만 원에서 277만 원, 희생자는 약 146만 원에서 555만 원까지로 책정됐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는 내란 극복, 통합, 경제 등 새로 출범한 국민 주권정부 앞에 놓인 과제들을 살펴봅니다. 또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여전히 해방은 멀었다고 말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또 한 번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고 4년 만에 인도네시아 오픈 정상에 올랐습니다. 올해 국제대회 5번째 우승인데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상대전적 11승 4패로 왕지위에 강했던 안세영은 실수를 연발하며 첫 게임을 쉽게 내줬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도 17대 9까지 뒤져 우승은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전 드라마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정교한 헤어핀 이후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이 통하기 시작했고 상대를 좌우로 흔든 뒤 가운데로 꽂아넣는 강력한 스매시를 앞세워 기어코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진 왕지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게임 스코어 동점을 만든 자신감으로 안세영은 세 번째 게임에서도 왕지이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특유의 끈질긴 플레이도 살아나면서 결국 1시간 21분 혈투 끝에 2대1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Everybody support me and I keep improving and I so just do my best, trust myself. 안세영은 어느 때보다 큰 포효 세리머니로 4년 만에 인도네시아 오픈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승리에 지금 좀 많이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한 경기도 지고 싶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좀 단단함을 좀 키웠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 싱가포르 오픈 8강 탈락 이후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안세영은 올해 국제대회 5번째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 최강의 위용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모레 쿠웨이트와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체제 전환을 선언하면서 선수들의 경쟁이 벌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원정 승리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대표팀. 이 순간부터는 바로 월드컵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 선수들을 한번 기용해볼 생각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체제를 선언하면서 쿠웨이트전을 앞두고 오늘 훈련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특히 이라크전 쐐기골의 주인공 오현규는 오세훈과 경쟁 중인 최전방 자리에 대한 강한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 등번호도 없는 예비 선수였기 때문에 그 열망이 더 크겠죠. 어릴 때 제가 책상에서 공부 안 하고 항상 등번호 넘버 9을 그렸던 그런 한 소년의 꿈이죠. 한편 모레 홈 최종전에선 카드 섹션과 붉은 악마 응원 등 월드컵 예선 여정을 마무리하는 축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선두 LG가 키움을 꺾고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데뷔 5년차 신인 송승기 선수가 7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쳤습니다. LG 5선발 송승기의 고의는 에이스인 1선발 못지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제구로 키움 타선을 요리했는데요. 7이닝 동안 안타 2개만 허용하며 5탈3진 무실점의 역투를 펼쳐 팀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여기에 우익수 문성주의 환상적인 수비까지 송승기를 도왔네요. 2021년 신인 2차 드래프트 87순위로 LG에 입단해 데뷔 5년차의 5선발 자리를 차지했는데 시즌 7승으로 LG 선발 중에는 임창규 다음으로 승리가 많고 평균 자책점은 2.39까지 낮추면서 국내 선발 투수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 선발 후라도는 3시즌 만에 첫 완봉승을 거뒀고 삼성은 역대 최소 타인 안타 1개로 NC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일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제주의 모습인데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듯 수국이 활짝 피었습니다. 내일도 덥겠습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0도, 광주 31도, 구미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구름이 올라오면서 기온이 약간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맑겠는데요. 자외선이 매우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청주 21도, 대구 2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대구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제주에서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